오늘의 게스트는 끊임없는 고민과 성장을 향한 노력 속에서 자신만의 커리어를 만들어 온 조상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규님.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상규라고 하고 있고요. 저는 현재 뉴저지에 거주 중이고, 존슨앤존슨에서 제약 관련된 업무를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커리어 파스를 얘기하자면 굉장히 긴데, 제가 잡도 많이 바꿨고, 여러 도시들도 살고 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좀 길긴 한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 미국에 이민을 와서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6년제 약대를 뉴욕에서 나오고 졸업 후 약사 일을 하면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보건학 석사를 하고 그 다음 LA로 건너가서 거기서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라는 대학에서 보건 경제학 혹은 약물 경제학이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거기서 박사를 하고 박사 졸업 후에 University of Houston 약대에 가서 약대 교수를 하다가 그리고 그 다음엔 보스턴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Economic Consulting을 하다가 지금 현재 제약회사에 와 있습니다. 대학교 때 상규님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대학교 때 저는 아마 지금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도 많지만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미국을 고등학교 때 왔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영어도 못했고 대학교에 가도 그 당시에도 영어를 크게 잘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 영주권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시험은 잘 보는 편이었는데 항상 졸업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인턴십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항상 고민했지만 막상 영어를 못하고 그 영주권이 없다 보니 그리고 그 당시가 제가 졸업할 때 리세션이 왔어요. 제가 학교 다니고 있을 때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기간이라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항상 걱정하고 나는 이렇게 뭐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기회가 없을까? 항상 그런 고민을 하면서 거의 20대를 초반과 중반을 보내다가 어떻게 공부를 계속 하게 되면서 아마 박사가 끝날 때쯤에서야 이제 제 길을 찾은 것 같다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약대는 어떻게 하다가 결정하고 가시게 되셨나요? 또 6년짜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약대가 원래 미국에서 6년인가요? 네, 약대는 아무래도 의대랑 다르게 undergraduate degree를 require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대 가르칠 때 보던 학생들도 그랬고 뭐 그냥 언더그레드가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냥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뭐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수업을 듣고 그런 코र्스 크레딧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었고 제가 갔던 6년제 프로그램은 미국에 생각보다 한 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서는 2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해서 언더그레드의 디그리를 그냥 패스하고 그냥 코어 클래스 듣고 바로 PharmD 프로그램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혼자 찾다가 알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누구 통해서 또 알게 되셨나요? 사실 저는 약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저는 사실 한국에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항상 거의 반에서 꼴찌였거든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한국 트랜스크립트가 아직도 있는데, 제가 전교에 한 400명 있으면은, 저는 항상 350등에서 400등 사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와서,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영어를 도착했을 때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오니까 거기서 뭐 가이던스 카운셀러 그리고 뭐 프린시पल 이런 사람들이 제 한국에서 가져온 트랜스크립트를 보더니 제가 그 당시에 만으로 16살이었는데 도저히 수업을 못 따라갈 것 같다고 저랑 말을 해보더니 그래서 제가 16이었는데 부끄럽지만 와서 프레시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벌써 만으로 20살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런 게 많이 힘들었고 저도 약대를 어떻게 들어갔는지 잘 모르는 게 저는 공부를 워낙 못하고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생각이 많아서 저는 사실 그냥 주변에 제가 있는 뉴저지 락커스나 다른 학교들의 필로소피 메이저로 많이 지원하고 정말 가고 싶었던 프로그램은 사실
저기 이타카 코넬 대학에 이타카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타카 칼리지라는 곳에 사실 피지컬 테라피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꿈을 어떻게 갑자기 제가 약대를 지원한 이유는 그냥 자꾸 세인트한스에서 지원하라고 계속 메일이 브로셔가 계속 왔어요. 그래서 자꾸 이 귀찮게 지원하라 그러네 하고 그냥 대충 지원했는데 제가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도 나오고 어, 잘 생각해 보니까 약사가 나쁘지 않은 것 같겠다 해서 되게 우연찮게 약대에 가게 됐습니다. 전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온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지원할 당시에 지원하라니까 그냥 우연찮게 했는데 장학금을 준다길래 그냥 가게 됐습니다. 이제 약대를 잘 마치시고 컬럼비아로 가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약간 그 프로그램에 약간 영향이 있어서 컬럼비아로 가게 된 건가요? 제가 약대를 졸업하고 콜롬비아를 가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보건학 석사를 했는데 많은 석사를 하시는 분들이 동의하겠지만 내가 정말 이쪽에서 나는 패션이 있고 이쪽에 정말 내 커리어다라 생각해서 갔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가진 그 퍼스널 브랜드 앤 프로페셔널 브랜드를 바탕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좀 더 익스플로어 하기 위해 갔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뭐 비자 문제도 있고 H1B도 돼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는 상황에서 저는 사실 H1B를 해서 약사로 일하는 걸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H1B라는 게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커요. 70%라서. 그래서 혹시 모르니 내가 대학원을 지원해가지고 H1B가 떨어지면 대학원을 가자. 사실 이게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석사를 지원했는데 석사도 다행히 좋은 학교들에 많이 붙었고 제가 갔던 콜롬비아에서도 장학금을 다 주지는 않았는데 장학금을 주고 그 제가 약대 클래스를 많이 그 크레딧에서 웨이브 해줘가지고 또 되게 짧은 시간에 디그리를 받게 도와줘가지고 아 이러면 그냥 해야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더 하게 됐습니다. 이제 박사까지 하시게 되셨는데 거기는 또 어떤 또 생각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도 사실 제가 뭐를 원하는지 몰랐고 저는 사실 그래도 콜롬비아라는 큰 남들이 많이 알아준 학교에 갔기 때문에 제 커리어가 되게 드라스틱하게 바뀔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약사라는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콜롬비아에서 석사를 달고 나오면은 난 나의 커리어 트래젝토리가 완전히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막상 경험한 거는 제가 MPH 그런 보건학 석사를 갖고 찾는 잡들은 일단 약사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MPH가 있던 없던 제가 그 당시 찾을 수 있던 제일 좋은 잡은 약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컨설팅 사실 이런 것도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 아쉽지만 저는 그 당시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 그런 걸 하는 사람도 없고 만나본 사람도 없고 인터뷰는 어떻게 불러줬지만 제가 인터뷰를 굉장히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끄럽지만 왜냐면 인터뷰를 하는 걸 해본 적도 없고 왜냐면 제 약사 잡들은 그냥 한국 분들이 와서 상규 열심히 하네 이러고 그냥 우리 가게 우리 약국 가서 일해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corporate job 이런 컨설팅을 가면은 완전히 그 인터뷰나 그런 culture 이런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석사만 졸업해서는 거기 그 당시에 적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박사 하기 전에 그렇게 1년 약사로 일을 하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도망가는 건 아닌가, 내가 일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건 아닌가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은데 근데 일을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죠. 박사 꼭 해야겠다. 약사라는 게 나에게 잘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분야가 눈에 띄었고 또 PhD로 계속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헬스케어 에코노믹스를 왜 했냐는 사실 정말 딱 한 가지인데 제가 약대 유학생, 영어를 못하는 유학생, 영주권이 없는 유학생 이때 굉장히 커리어에 대해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제가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해야겠다. 나만의 그런 굉장히 strong하고 irreplaceable한 그런 커리어 브랜드가 있어야겠다. 그거 하나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 일단 잡 마켓을 알아보면서 어떤 잡들이 지금 많이 있고 하이어링을 하고 있고 어떤 잡들이 제가 pharmacy랑 그런 보건학 석사랑 제가 PhD 그 당시에 Health Pharmaceutical Economics를 하고 있으니 이걸 다 합칠 수 있는 나를 uniquely differentiate 할 수 있는 그런 커리어가 뭘까 하다가 그 당시에 찾은 게 Healthcare Economics인데 저는 그 안에서도 모델을 만드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아마 제가 팟캐스트를 봤을 때는 아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런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아마 많은 종류의 모델이 있지만 저희 헬스케어 쪽에서 만드는 모델은 아무래도 데이터가 부족할 때도 많고 클리니션을 위한 모델이 많아서 클리니컬 노리지랑 그런 퀀티테이티브 스킬이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제가 유니크하게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데가 Pharmaceutical Economics or Healthcare Economics 그 중에서 모델링이라는 분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분야는 내가 PharmD, PhD를 합쳐서 굉장히 유니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가능할 수 있었던 약간 비결이 있나요? 비결이 있다면은 글쎄 항상 제가 걱정이 많아서 그랬던 게 아닐까. 항상 저는 20대 내내 항상 항상 괜찮은 척, 항상 센 척하고 다녔지만 항상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항상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영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엔 영어도 못하고 영주권도 없다 보니까 뭔가 내세울 게 있으려면 공부라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독한 마음을 먹고 한 것도 있고 정말 운이 좋게 그게 공부라는 게 저한테 그냥 성격이나 이런 게 좀 잘 맞았던 것도 있어요. 남들에 비해 좀 더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할 수 있었던 그런 게 큽니다. 아무래도 이런 건 되게 상대적이다 보니까 공부 저는 이렇게 라이브러리 같은 데 가서 그냥 에어 컨디셔너도 나오고 히팅도 되는 그런 데 앉아서 그냥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때 가족이랑 이민을 왔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내내 저희 부모님이 네일 가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내내 방학이나 주말만 되면은 엄마가 일하는 네일 가게에 가서 발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공부는 항상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Healthcare Economics Modeling이 굉장히 좀 특화된 분야인 것 같고 저도 Analysis Group이라는 회사를 만나보기 전에는 이런 컨설팅도 있구나를 그때 배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굉장히 특화된 분야의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나요? 네, 제가 Analysis Group을 알게 된 거는 제 박사 프로그램을 저보다 한 15년, 20년 전에 졸업하신 선배님이 거기에서 시니어 파트너로 계셔서 저희 박사 프로그램에 거의 굉장히 annually 굉장히 자주 리크루팅을 하러 오셨어요. 우리 회사에 오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알게 된 것도 있고 제가 박사를 하는 동안 그 시카고에 있는 AbbVie라는 제약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제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Analysis Group이랑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경험이 되게 좋았었고 왜냐면 그 당시 컨설턴트 분들이 너무 스마트하시고 일도 잘하셔가지고 그때 이미지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사실 교수를 할 때도 제가 부끄럽지만 교수 외에 말고 교수 타이틀을 갖고 컨설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교수로서 하던 컨설팅이 그 당시 아날리시스 그룹이 컴퍼니로 하던 컨설팅이랑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거기 음, 높은 시니어 파트너분도 제가 알고 있었고 제가 그 아날리시스 그룹의 클라이언트로도 일도 했었고 리티게이션에서 반대쪽 로이어들이랑 경쟁사에서 일도 했었고
이 세 가지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보스턴으로 이사를 하게 될 때, 그럼 아날리시스 그룹에 연락해가지고 지원해야겠다 하고 그냥 그렇게 되게 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교수직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프로젝트들에 참석을 할 수 있나요? 아무래도 그 컨설팅 비즈니스를 아마 나중에 이 일을 직접 하시겠지만, 컨설팅에서 아마 일단 주니어 레벨들, 애널리스트, 뭐 associate, 그냥 컨설턴트, up to manager 이 정도까지는 그냥 일을 deliver 하는 게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근데 위에 가서 partner, principal 이 정도 되면은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그 세일즈는 대부분 자기 reputation을 가지고 네트워킹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할 때 똑같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 저는 정말 이름이 없었지만 같이 제가 박사 때 가깝게 일하던 교수님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 저를 불러줬습니다. 같이 박사 때 일해보니까 너가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 같이 컨설팅을 해보자. 그래서 사실 그분 밑에서 같이 컨설팅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논문을 보고 따로 연락해오는 제약회사들도 있고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정말 큰 바탕을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가 저도 그랬고, 아마 네트워킹이나 아는 사람의 레퓨테이션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AG라는 곳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상규님이랑 잘 맞으셨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 일이 참 재밌었는지 나눠줄 수 있을까요? 네, 에이지에서 제가 했던 두 가지 일이 크게 있는데요. Analysis Group이라는 컴퍼니 자체는 저번에 팟캐스트 하신 분이 말씀을 좀 하셨겠지만 litigation consulting입니다. 정말 간단히 설명하면은 제약회사에서 뭐 patent dispute이 있을 때 서로 돈을 물어내라 그러잖아요. 그때 얼마를 물어내야 될까 계산을 해주는 게 economic consulting입니다. 근데 그런 dispute이 marriage랑 divorce에서도 있을 수 있고 M&A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냥 fraud가 있을 때 있을 수 있고, 그런 damage를 계산해 주는 게 economic consulting이어서 제가 일하던 거에 에이지 있던 시간들의 한 반 정도는 그런 litigation support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제약회사들이 약을 만들어낼 때 아마 약 가격을 justify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약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요즘은 $100,000 a year, 뭐 $1,000,000 a year 이런 약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약들이 비싸다 그러면 그 약을 justify 해야 할 그런 economic evidence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머지 반 해가지고 저는 운이 좋게 두 가지 다 litigation and healthcare 두 가지 다 일할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서 했던 거는 뭐 정확히 한 회사 이름을 얘기할 순 없지만 만약에 그 미국은 branded medication들이 일단 approve가 되고 시간이 되는 patent expiration이 오면서 generic drug가 마켓에 들어와요. 근데 가끔씩 generic drug가 들어오면은 같은 약이기 때문에 brand drug는 자기들의 그 revenue가 막 떨어져요. 같은 약인데 더 싸게 파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allegedly they pay someone or paid off another company to delay the first generic entry, allegedly.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나 정부에서 화가 난 거예요. Oh, you're making me spend millions more every year by delaying the entry of these inexpensive generic drugs.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소송이 가서 그게 얼만큼 데미지가 있는지, 세일즈가 얼만큼 더 생겼고, 만약에 제네릭 엔트리가 있으면 세일즈가 얼마나 더 줄어들지. 저희 economic term은 quasi experimental 시나리오를 explore 한다 그러거든요. 만약에 아이디어 막 팬데믹이 있었는데 팬데믹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시나리오를 모델하는 게 거의 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했고, 헬스케어 가서도 똑같습니다. 약을 지금 먹었을 때 이렇게 됐지만 약을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모델한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해서 차이점을 보여주는 게 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애널리시스 그룹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이제 현재 이제 존슨앤존슨으로 이직을 하게 되셨는데 그 과정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또 이렇게 J&J로 이제 넘어가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 컨설팅을 하면서 컨설팅 아마 policy도 나중에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컨설팅 취직하시니까. 컨설팅 들어가서 first 3year에 꼭 해야 되는 거는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Do I want to become a partner at this company? Or do I want to become a partner in consulting? 이거를 확실히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yes면은 끝까지 밀어붙여서 열심히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저는 2, 3year 하고 바로 나오는 게 맞다 생각해요.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저는 그냥 나는 파트너 하긴 너무 힘들 것 같다. sacrifice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 와이프가 임신해서 아기가 생겨가지고 좀 더 스테이블한 그런 more predictable한 그런 그 work hours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잡을 찾던 중에 존슨 앤 존슨의 오프닝이 해서 지원하게 됐는데 정말 재밌는 이야기는 제가 존슨 앤 존슨 지원할 때 제가 지금 매니저로 제가 같이 일하고 계신 분이 제가 방금 말했던 제가 저희 박사 프로그램을 15년 전에 졸업한 시니어 파트너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니어 파트너 분을 박사 때 알아서 A주를 그분이 저를 데려갔거든요. 근데 나올 때는 제가 아무도 모르게 존슨 앤 존슨 지원했는데 제가 제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제 매니저가 그 Analysis Group Senior Partner 연락을 했어요. you're saying you're associate apply for a job here at Johnson Johnson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두 분은 20년 지기 친구예요. 굉장히 친해요. 근데 다행히 두 분이 얘기가 잘 돼서 저는 새로운 잡을 얻었다기보다는 그 두 분이 저의 트랜스퍼를 허락해 줬다. 그래서 운이 좋게 그냥 이곳으로 오게 돼서 되게 비슷한 일을 하고 아날리시스 그룹에서 컨설턴트였다가 이제 다시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지금 돌아와서 아날리시스 그룹이랑 계속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돌아보시게 될 때 학업, 그게 뭐 PhD가 되었든 PharmD가 되었든 컨설팅, 그다음에 이젠 또 클라이언트 사이트로 넘나들면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셨는데 그 중에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좀 잘 맞았다 아니면 즐거웠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는 저의 그냥 이제 막 early career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되게 general한 advice인데 일단 제가 제일 즐거웠던 데는 제가 challenging한 일을 할 수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취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좋아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막 하루 종일, 일주일, 뭐 한두 달 그것만 생각하는 게 되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연구가 저한테 맞았던 것도 있고 저는 항상 챌린징한 opportunity를 찾고 더 이상 챌린징하지 않으면 좀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항상 했고 그리고 그게 저의 좀 베이스가 있고 한 발짝 또 위로 올라가면은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아카데미아에 있던 컨설팅에 있던 제가 인더스트리에 있던 이거는 저한테 더 이상 크게 중요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다 그 큰 세 군데를 하고 나서 느끼는 게 제가 어느 회사에 어디 있냐보다는 누구랑 함께 일을 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항상 저보다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시고 똑똑하신 분들하고 일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 팟캐스트를 한국 분이었는데 아마 그 되게 유명한 이소라 씨였나? 그분 팟캐스트를 들은 것 같긴 한데 회사에서 제일 좋은 베네핏은 같은 그런 A 플레이어들끼리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 듣고 제가 되게 감명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은 마인드셋을 가지고 회사를 찾는다기보다는 저는 항상 새로우고 익사이팅하고 챌린징한 그런 문제들을 같이 풀 수 있는 팀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고 또 다양한 곳에서도 사셨고 만약에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하면 언제였나요? 삶의 터닝 포인트는 사실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이 팟캐스트에 와서 이게 어떤 도움이 될 말을 해줄까 생각해 본다면은
이거는 제가 사실 누가 물어보면 만약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이런 어드바이스를 저는 요즘은 주진 않아. 옛날엔 했던 건데 근데 제가 정말 욕 먹을 각오를 하고 누군가에게 어드바이스를 줘야 한다면은 그리고 제 경험을 쉐어하자면은 터닝 포인트로 영어를 되게 잘 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한국말을 할 때도 컨텍스트에 따라 저희의 그 스타일이나 그런 톤 이런 게 많이 바뀌어요. 만약에 저희가 막 임금님들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이리 오너라 막 이러잖아요. 톤도 다르고 막 낮은 목소리로 네. 말하고 반면에 막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유튜버들은 되게 하이톤으로 빨리빨리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랑 그렇게 잡에 따라서 이게 자기 스타일 오브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바뀌고 이볼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많은 유학생들은 제가 보면은 유학 와서 처음 3년 배운 영어가 그냥 쭉 간다. 근데 그 3년 배운 영어는 대부분 칼리지에서 배우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conversational하고 굉장히 그냥 캘리포니아식으로 laid back 영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있는 뭐 존슨 앤 존슨도 그렇고 전에 있었던 컨설팅도 그렇고 거기는 굉장히 컨서베티브하고 굉장히 트래디셔널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눈에 맞춰서 영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language랑 communication을 계속 adapt하고 계속 배우고 자기 vocabulary를 늘리고 non-native speaker는 accent나 enunciation이나 이렇게 tone 그리고 pace 이런 거를 좀 조절해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많은 제가 유학생들 그리고 1세대 분들 보면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그런 걸 하지 않다 보니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거기를 기법하니까 아무래도 그냥 승진이 막히는 경우도 많고 근데 저는 그래서 제 터닝 포인트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임포턴스를 알기 시작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좀 다른 면에서 지금 돌이켜보면서 당시에는 좀 사소해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큰 영향을 준 선택이나 이렇게 지켜오신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 제가 좀 나이가 드는가 봅니다.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 제가 20대 때는 믿지 않았던 생각들이 지금은 되게 맞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중 하나는 위에서 같이 일할 사람을 뽑을 때는 성실함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상 제가 20대 대학 다니고 이럴 때는 성실하지 않아도 그냥 막 친구들도 많고 노트도 많이 보고 그냥 내가 좀 똑똑하고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실함이 크게 상관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은 아마 사람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trust가 되게 중요해요. 서로 믿고 같이 일을 하고 얘가 내일도 내가 원한 거를 deliver 할 수 있다는 그런 trust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trust를 쌓는데 회사에서 제일 바탕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그런 attitude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 하면 성실한 게 되게 중요해가지고 왜냐면은 요즘 똑똑한 친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똑똑한 친구들 중에서 뽑으면은 성실하기만 하면은 웬만한 대부분의 일은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막 특별한 스킬이나 이런 게 있는 것보다는 성실하고 그리고 제가 말한 것처럼 프로액티브하고 그렇게 polished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이랑 다른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성실함 그리고 굳이 한국어로 설명을 하자면은 좀 세련되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나이가 드니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 성실함, 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찾아볼 수 있나요? 아,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이거는 정말 레주메나 인터뷰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빠른 방법은 정확하진 않은데 accomplishment를 보는 게 되게 좋고 그냥 GPA가 좋으면 성실하다고 보는 경우도 많고
그냥 인터뷰를 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정확한 답은 없는데 그냥 인터뷰나 이렇게 성실함을 잴 수 있냐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인터뷰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제가 답을 드리자면은 인터뷰 들어가서 얘를 만났을 때 저는 딱 하나 물어봐요. 제 자신한테. 내가 얘를 믿을 수 있나? Can I trust this person? Is this person reliable? 이거 하나만 보거든요. 근데 답이 yes면은 좋은 거고, 근데 잘 모르겠으면은 안 뽑는 게 나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좀 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잡을 찾는 친구들한테 말을 해주고 싶은 거는 결국 회사는 내가 trust 할 수 있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거라, 레저메에서 빛나고 이런 건 좋은데, 인터뷰까지 가면 레저메는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인터뷰까지 가는데 필요한 게 레저메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아카데미아를 쭉 해오는 게 맞는지, 어떤 분들에게는 뭐 아카데미아를 하다가 인더스트리도 고민해봐도 되겠다라는 것을 추천하시는지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잠깐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정답은 직접 해보는 게, 왜냐면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해보는 게 제일 좋지만, 아카데미아에서 뭐 디파트먼트 따라 컬처가 되게 다르고, 디시플린, 메이저마다 굉장히 일하는 게 다르고 한데, 제가 그냥 박사 졸업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은, 저는, 그냥 돈이 걱정이 없으면 아카데미아 가라. 아카데미아는 저는 굉장히 좋은 자회라 생각해요. 근데, 인더스트리에 거의 반도 안 줘요. 메이저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괜찮으면 가는데, 대신 프리덤이 많고 굉장히 시큐어하고 리스펙트 받는 잡이 아카데미아는. 반면에 인더스트리는 그렇게 PhD나 뭐 이렇게 뭔가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명예를 쌓거나 그런 게 쉬운 잡은 아닌데 대신에 굉장히 predictable하고 compensation도 좋고 그냥 아카데미아보다 일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제가 아카데미아, 컨설팅, 인더스트리 있었지만 제일 일을 많이 하고 힘들을 때는 아카데미아였습니다. 돈 제일 못 벌 때. 그 당시 아카데미아는 저는 뭐 거의 70, 80 hours 일을 했고요, 매주. 컨설팅은 around 50 hours a week. 그 다음 인더스트리 저는 지금 40 hours a week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아는 돈도 안 주는데 굉장히 많은 sacrifice를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그게 괜찮으면 저는 성격에 맞는 사람은 저는 되게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커리어 결정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선택이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요? 가장 잘했다는 선택은 아시겠지만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공부를 한 게 아닐까. 저는 Right on. 정말 거기서 왜냐면 네, 저는 약사 일하거나 이럴 때 항상 저는 나는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다는 느낌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영어도 못했고. 근데 거기서는 저한테 박사 프로그램이랑 학교 자체에서 저한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많이 줬어요. 교수님들이 저를 믿어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공부만 한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되게 성장을 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지금 와이프를 만나서 애를 낳고 잘 살고 있는 것도 있고, 거기 코리아타운이 가까워서 너무 좋았던 것도 있고, 저는 USC에 간 게 정말 행운이었고, 제 커리어에서 퍼스널하게 보는 것도 그렇고, 제일 좋은 선택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계신 교수님들한테도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학교에 대한 좋은 추억도 너무 많고, 네, 굳이 하나 꼽자면 저는 USC가 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 막 진입하는 청취자들에게 이거는 조금 덜 조급해도 된다. 고 말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자기가 커리어에서는 되게 디렉션이 되게 커리어뿐만 아니라 인생에선 디렉션이 중요하니까 디렉션이 맞다면은 속도가 저는 내가 열심히 꾸준하게 성실히 앞으로 나가기만 한다면은 내가 이걸 뛰어가든 걸어가든 저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냥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아마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볼 것 같아 말씀을 드리면은
인생은 대충 이렇습니다. 항상 주변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게 돼요. 그냥 하이스쿨 그때는 쟤는 어떤 college 가더라. 그다음 college 때는 쟤는 어디서 인턴 하더라. 어디서 잡을 찾더라. 그다음 잡을 찾고 나면은 그다음 who's getting promotion and then 그리고 쟤는 어떤 여자친구, 어떤 남자친구 이런 게 있고 그다음은 이제 서로 애 비교하고 집이 있나 비교하고 그다음에 한 40대쯤 되면은 또 집, 하우스 이런 거 비교하고 그다음 50대 또 되면 이제 서로 건강한지 너는 당뇨가 있니? 너는 대머리니?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서로 비교하는 건 계속 바뀌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생각하면은 진짜 막 잡에 대한 프레스티지나 뭐 에듀케이션 이런 거는 저는 점점 덜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길게 보면은 그냥 자기의 퍼스펙티브가 바뀌고 개인의 value 시스템이 점점 변할 거라는 걸 다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서두를 필요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것도 바뀌고 내가 비교하는 대상도 바뀌고 나의 환경도 바뀔 거고 세상은 계속 변하니까 내가 저기 멀리 빨리 가서 기다려도 그게 답이 아닐 수 있다. 그냥 나의 페이스에 맞게 내가 행복하면서 가면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지금에서 되돌아봤을 때 상규님의 여정은 얼마나 계획대로 흘러갔나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놀라시겠지만 계획대로 됐다. 왜냐면 저는 미국에 이민 와서 부모님이랑 누나랑 네 명인데 원베드룸 살면서 그때 너무 힘들어서 할 게 없어서 그때 뭔가를 해야 됐다 한 게 그때 공부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공부를 하면서 나는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좋은데 에어컨이 항상 돌아가고 그냥 남들이 아는 회사에서 일하고 그냥 이 정도면 되게 좋겠다 했는데 제가 욕심을 많이 안 부려 그런지 지금 계획대로 지금 되게 잘 살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크게 보면은 저는 제가 원하는 곳에 있는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자세히 가까이 매월, every week 이런 식으로 보면은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저는 남들보다 훨씬 많이 막 5년, 10년은 더 돌아온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아무래도 영어도 못하고 영주권도 없고 시작을 굉장히 뒤에서 했기 때문에 많이 돌아왔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잘 됐고, 그냥 요즘은 걱정이 없어 좋다. 이렇게 걱정이 없어도 되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지금은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바뀌는 환경에서 계셨는데 그게 서부에 있든 동부에 있든 중부에 있던 그게 또 직업군을 받거든. 새로운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셨던 것 같은데 잘 적응하기 위한 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팁이라. 사실 제가 그 팁을 말하기 전에 저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런 팟캐스트를 할 때, 그래도 원구 씨 채널이 커가면 누군가 결국 나를 아는 사람이 이 채널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는 저를 되게 좋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를 다시는 보기 싫은 사람으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어디서 적응하려는 생각을 크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제가 애가 생기고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항상 my way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제가 남들이랑 많이 달라서 항상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와서 영어도 못했고 동네에서 혼자 동양인이었고 항상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어디든지 그냥 새로 가면은 적응을 못하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구나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적응을 하냐라는 답은 제가 좀 드리긴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저 같은 친구가 보고 있다면은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저는 항상 너무 마이 웨이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되돌아보면 내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했으면은
그래도 좀 더 좋은 기억으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을지 않았을까. 내가, 내 앞날이 너무 어두워서 여유가 없다 보니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굳이 적응하려는 생각은 안 해도 되는데, 주변의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기울이고 어느 정도 예의와 존경을 표현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과거에 본인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가요? 남들이 다들 하는 얘기 하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을 꼭 사라. 애플 주식 사라. 뭐 이런 게 아무래도 저는 생각이 나는데 굳이 그런 좀 materialistic한 거를 빼면은 그냥 제가 지금 굉장히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주변에 감사한 분들도 많고 그냥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에 있었던 적도 많아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편하게 큰 걱정 없이 뭐 잘 살진 않아요. 그냥 걱정 없이 사는 거지.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 살고 있는 거라. 근데 이렇게 어차피 잘 될 거를 저는 자신은 있었어요. 20대 때는. 그래도 난 항상 열심히 하고 나는 하니까 잘 살겠지 했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되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괜찮아. 다 잘 걱정 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저희 20대를 되돌아보면은 아마 그런 말을 해주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당시 저에겐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타깝지만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20대의 저를 본다면은 이 자식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을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지금까지의 인생과 커리어를 한 챕터로 정리한다면 그 챕터의 제목은 무엇이고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길 바라시나요? 지금까지의 챕터는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제가 한국에서 미국 오고 거의 매년 every year 아파트로 옮기든지 시를 옮기든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년 좀 넘게 미국에 있었는데 이사를 한 20번 진짜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굳이 챕터를 설명하자면은 저는 그래도 이제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직 제가 여기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제가 얘기를 할 때 그냥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만 봐주지 않았으면 해요. 제 커리어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이게 그려가는 트래젝토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같이 이 공간에 있지만 저는 굉장히 뒤에서 훨씬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저는 더 멀리 더 높게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곧 몇 년 있으면 40인데 40까지를 이제 시작이라는 챕터로 하면은 그 이후는 이제 뒤로 가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존슨 일하는데 내가 여기 CEO가 되지 못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저는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주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좀 더 일을 잘하고 막 테크니컬한 어려운 프로블럼을 하고 정말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고 이런 사람으로 기억된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성장할 수 있고 personally, professionally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아직은 그래도 막 집도 사야 되고 돈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제가 열심히 일해서 그런 걱정들이 사라지면은 좀 더 주변 사람을 그런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중간 커리어 챕터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챕터로 가면은 주변 사람을 좀 더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챕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